이렇게 의료를 그렇게 오래 공부한 게 아니라서 제 오늘 목적은 의료의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의료에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통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편안하게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로 의료의 공공성입니다. 의료의 공공성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의미로 사회 구성원 일반에게 권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전적으로 하니까 좀 어렵죠.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뭐 늙고 병들면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아니면 내가 되게 너무 당연한 명제죠. 아니면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좀 더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죠? 네, 또 의료라서 더 특징적인 예인데요. 만약에 내가 아픈데 의사가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의사 말 안 듣고 내 할 대로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실제로 얼마 전에 행해진 조사에서 국민의 93%는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료의 특징이 왜 우리가 관심을 더 공공성에 두어야 하는지를 바탕으로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주목할 거는 3분 진료인데요. 이게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명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 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앞에 있는 사진이 뭐 검색창에 병원 불친절을 치면 나오는 목록들이에요. 되게 많죠. 페이지가 끝도 없어요. 근데 사실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부과에 팔에 뭐가 나서 피부과에 갔는데 알러지입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그 날의 치료는. 근데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좀 싼 값에 가니까 이 정도는 받아도 괜찮나? 이 정도 설명으로도 일단 치료가 되니까 상관은 없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죠. 근데 또 의사를 선택하거나 더 전문적인 진료를 받기 위해서 대학병원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의료가 어떻게 진료가 되는지 한번 먼저 보실게요. 병원의 오전문의 명단이다. 3시간에 300명이 진료를 받는다. 1시간에 100명을 보는 것이다. 실제로 한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시간을 살펴봤다. 어르신 한 분이 들어갔습니다. 병원 안에 소문이 다 났어요. 그 교수님은 3, 400명씩. 그 안에는 저희 직원이 간호하는 간호 보조원이 3명이 들어가도 그것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나온 시간은 31초 후 30초 진료였던 것이다. 어르신 진료가 채 끝나기 전에 청년 한 분이 들어간다. 그 청년의 진료 시간도 살펴봤다. 정확히 22초였다. 그 다음 41초, 29초, 29초, 36초로 평균 31초 진료 시간이었다. 충격적이죠. 3분도 아니고 31초였죠, 평균이. 근데 이 문제가 의사들이 막 엄청 이기적이고 환자 보기 귀찮으니까 대충 하고 가고 그래서 생기는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 문제 하나가 이제 병원에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에 공공의료원으로도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에는 민간에 있는 병원이 90%에 육박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의 영역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거랑 더불어서 또 역사적인 이유가 같이 있어요. 네, 의료보험이라는 거 자체가 63년도에 도입이 됐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우리는 강제 가입이라는 게 있죠. 그게 77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급박하게 도입이 됐냐 하면 당시 1970년대 역사적 배경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크게 축소가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정권에서 관심 있게 봤던 게 북한과의 경쟁 체제랑 이제 노동자들의 불만이었어요. 이제 이 당시에 전체의 열사도 이제 이걸 이렇게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게 급하게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 위에는 적정 수준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단 임시로 급하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30년을 보고 나중에 이제 천천히 만들어 나가자 했던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끼다시피 가입률을 100%인 거 우리는 확실하죠. 근데 그 연구자들이 보기에는
구성수주도 아직 보험료도 안 되고 의료주가도 의사들한테 제대로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또 급여율도 낮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의 문제점을 보시고 또 다음으로는 우리랑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얘기인데요. 이게 기사가 2012년도 기사인데 결혼 앞둔 따라 진대가 줄였구나. 후견 50대 가장의 안타까운 주문이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이번에 의료 공부를 하면서 찾은 게 아니라 예전에 봤던 기사인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캡처를 해놨던 기사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강가에 시체가 떠올라서 이거를 누군가 찾아봤더니 심지어 시체가 발목에 돌덩이도 메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제 결혼 앞둔 딸한테 부담이 될 것 같고 이거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거를 간병비를 부담을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아들도 결혼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장례도 치르지 말아라. 그래서 발목에 돌덩이를 주고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극단적인 사례이죠. 사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뭐 사망률 1위가 원인이 암이잖아요. 근데 30대에서 50대에서도 많이 걸리는데 그런 가장들이 이제 암 투병을 하기 시작하면 집안에 실질적인 경제 인구가 없는 경제 그런 인이 없는 거죠. 근데 가장들이 이거를 치료를 받고 나는 완쾌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도 않은 거고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만약에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의료비로 인해서 남은 빚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짐이 될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료비가 비싼 거는 실제로 우리한테 당장 있지 않아서 모르지 이제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배려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의료급여 제도라는 건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이제 보시면 제 본인 부담을 보면 엄청 싸요. 거의 없거나 외래를 가도 제일 비싼 게 2,000원. 되게 좋은 제도죠. 이렇게 해서 사상의 계층, 오히려 이게 요인이 돼가지고 내가 사상의 계층으로 가면 이 급여를 못 받을까봐 오히려 그렇게 더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할 정도로 되게 괜찮은 제도인데 그렇게 설명을 끝냈으면 저도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여기 뒤에 6번이 붙습니다.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급여랑 비급여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는데요. 의료에 있어서 급여라는 게 진찰, 주사, 아니면 약물, 그리고 우리가 입원해서 하는 병상비나 아니면 병 하나를 통째로 계산을 하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의료비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급여예요. 근데 이제 그 급여가 얼마나 되냐고 하면 한국은 58.7%입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죠. 근데 평균이랑 보면 15%가 차이 나고 제일 높은 네덜란드랑 보면 한 20-30%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큰 문제가 되는 게 한국 의료보험을 뭐라고 부르냐면 감기보험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중증 질환이나 돈이 되게 많이 드는 병에 대해서 보장을 제대로 안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까 같이 그런 저소득층 계층에게 뭐 의료급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리퀘스트 나가서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나마 운이 좋은 경우고 아니면 거의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이번에 대선에서도 뭐 건강보험 하나로 자세 중증질환 보장 이렇게 해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 듣고 있어야 될 얘기는 4대 중증질환 보장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크게 한 건 한쪽에 4차 투자 활성화 대책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 서비스 내용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 하면 의료법인의 자범인 설립과 이제 부대 사업 수행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경영의 효율화가 떨어지고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새로운 시장, 사업 모델 창출, 진출입 규제 완화, 의료 수출 이렇게 해서 3가지 파트로 나오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번에는 키 이슈가 된 자법인 설립 허용, 부대 사업 확대, 그리고 원격의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법인 설립 허용인데요. 이거 말 그대로 자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병원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료 외에 다른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법인 설립하는 걸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의료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용 방지를 위해서 부대 사업이나 자법인 수입의 고유 목적지 사업 대부가 의무 부과 그리고 뭐 이사의 경직 금지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의료법의 부대 사업 확대 범위 확대에서도 원래 현장에는 8가지밖에 안 됐어요. 근데 추가 허용으로 이제 엄청 많이 하게 됐는데 거기에 뭐 호텔도 있고 의료기기 구매, 판매, 약물 판매, 구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인데요. 원격 의료는 전자통신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의료행위를 제공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의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원래 처음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의사협회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죠. 이거는 의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고 환자에게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에서 입법 예고안에는 어떤 규정들이 이제 수정안에서 많이 생겼어요. 뭐 원격 의료 전문 기관을 제한하고 대면 진료의 원칙을 가지고 후진 제한을 하고 이용 대상자도 추가를 하고 시범 사업 및 시범 시행 시기에서도 이제 시범 사업을 어떤 거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뭐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자법인 설립, 그리고 부대사업 허용, 투자활성화 대책 알기, 원격 의료. 이제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가 가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교수님이 오시면 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고 또 어떤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어떤 부분이 더 나은 방향성이 될 수 있을지 같이 들어보시고요. 네,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런데 해외에서는 의료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또 보시겠습니다. Och vi betalar skatt för det och utifrån det så finns ett samhälle och ett nätverk kan man säga som ett socialt nätverk som tar hand om dig. De façon à ce que chaque Français puisse se soigner, hein, qu'il soit riche, qu'il soit pauvre. In the foreseeable future, that patients will have to pay. I don't think this is going to happen.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고 국민 모두의 참여로 유지되는 동등한 의료제도의 현장으로 갑니다. 모든 국민이 질병 시 보장받는다. 유럽 복지 국가들이 말하는 보건 정책의 핵심적인 최종 목표입니다. 그 말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합의가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한 주택가. 이 집에는 휠체어를 타는 17살 소년 콘라드가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험할 만큼 큰 사고를 당했지만 이제 많이 회복이 되었죠. 키보드를 누르는 속도는 여전히 서툴고 느리기는 하지만 날마다 발전하고 있습니다. 콘라드는 다시 웃음을 찾았습니다. 1년 전 콘라드는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3층 교실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I actually don't remember so much. I couldn't move a lot. I had trouble breathing. Well, it was really hard. It was really, really hard because I barely could move anything. 몇 차례 큰 수술을 받았고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바로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콘라드를 돕는 간병인은 모두 5명. 집에서 생활할 때, 외출할 때, 운동할 때 각각 다른 간병인이 콘라드를 돕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비용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이 집도 역시 지원을 받은 것이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널찍한 공간,
간병인도 머무를 수 있는 여분의 방,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욕실이 있습니다. I get everything that has to do with my assistance is paid. I don't have to pay for that. And my parents have nothing to do with my money anymore. 한국에서의 의료는 치료 쪽에 치중이 돼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예방하고 재활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다 재활까지 포괄을 해주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봉사를 했을 때 장애 아동 친구들이랑 활동을 했었는데요. 어머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이제 간병인이 시간이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게 있는데 그걸로는 어머님들이 생활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제 다른. 근데 여기에서는 재활까지 개념을 해서 물론 의료비도 다 보장이 되고 하니까 우리랑 많이 다른 점이 있겠죠. 그럼 이렇게 본 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제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각자 경험하고 아까 저 피부과 갔던 것처럼 아니면 혹은 우리 엄마 친구가 어디 아프셨는데 어떻게 병원가 어떻게 되셨다더라. 그런 식으로 들었던 의료 불편 같은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서로 생각해 보시고 또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만약에 어떤 분이 노인이 상관벽지에 살고 있고 중병으로 인해서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들다. 그렇게 했을 때 국가에서 이 노인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에 토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